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이사 대책 진짜 효과 있을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발표된 83만호 전국적으로 공급하는 이사 공급 대책 평가가 엇갈립니다. 자, 어떤 언론사는 공급 슈퍼 수준이다 평가를 했고요. 어떤 언론사는 기대 참여율이 만든 숫자 노름이라고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자, 이번 도심 내 공급 대책의 가장 큰 핵심은 간단합니다. 바로 소유주나 세입자가 사용 중인 지역을요, 아파트 등으로 변신시키는 정비 사업을 통한 공급 대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서 수도권에 61만 호나 공급이 가능할까? 그전에는 주로 서울 지역의 유효 부지를 활용해서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없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많은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자, 이거 정부에서 한다고 초지주들이 과연 참여를 할까? 그리고 이게 이렇게 단기간에 공급하기 어려울 텐데, 이런 의문감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에 먼저 부정적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참여율 부분은요, 솔직히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예정지구 지정은요, 토지주의 10% 동의를 받아야 된대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지구가 확정되려면은 토지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정비사업조합의 설립 기준이 4분의 3 이상인 것에 비해서는 완화가 됐지만, 이게 속사정을 들여보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자, 저희가 재개발을 통한 내 집 마련을 이제 진행한다고 하실 때 보통 추천드리는 부분이 조합 설립 인가가 끝난 단계의 사업장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전 단계 같은 경우는 사업 좌초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 조합 설립 인가가 끝난 단지를 권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조합 설립, 조합은 동의받는 게 어려울까요? 야, 헌집 주고 새집 준다고 했는데 왜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할까? 이게 헌집 주고 새집 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기존의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그 이제 주택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진행하잖아요. 생각보다 턱없이 낮은 금액이 나타납니다. 나는 이게 이제 아파트 된다고 그러면은 내가 가진 주택 부시고 새집 주는 줄 알았는데, 감정평가 계산해 보니까 1억 3천밖에 안 나오네? 그러면은 이거 아무리 사업성 좋다 그래서 비례율 130% 찾아봤자 1억 6,900만 원밖에 안 돼. 자, 근데 나 이거 주택으로 받으려고 그러면 이제 25평 아파트 살려면 얼마 더 내야 돼 물어봤더니 1억 6천만 원 더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보통 이런 예상 사업 표를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열의 아홉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 돈 없어, 못해. 열의 아홉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나 헌집 줄 테니까 새 집 줘. 그전엔 돈 한 푼도 못 내. 이런 경우가 태반인 겁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이 오래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살살 꼬시는 겁니다. 야, 잘 봐봐. 너는 1억 6천만 원 더 내야 이 조합원 아파트 25평짜리 아파트 받을 수 있지만은, 야, 주변 시세 25평 아파트가 7억 8억 이래. 이거 사놓으면 대박 돈 많이 받을 거야. 근데 너 이거 안 사도 돼. 내가 좋은 방법 알려줄게. 네가 이걸 동의해가지고 우리가 사업이 진행되면 진행되잖아. 진행될수록 이 권리가액에 누가 더 비싸게 프리미엄을 주고 얹어서 살 거야. 그걸 받고 팔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조합의 동의 사업을 진행하기 시킨 다음에, 자, 마음에 내가 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능력이 없으면 프리미엄을 받고 팔고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장 같은 경우는요, 조합원들은 사업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자금 여력이 있는 조합원들로 변경이 돼요. 그래서 원주민들은 거의 안 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번 공급 대책에 발표된 사업 방식은 좀 다릅니다. 먼저 입주권이라고 할 수 있는 우선 공급권이요, 전매가 안 돼요. 그리고 우선 공급권 받기 전에 주택도요, 매매가 안 됩니다. 프리미엄을 받고 파는 게 안 돼요. 왜냐면 주택을 매매할 때 현금 청산 대상자라고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사업 동의 이후에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만기까지 이 조합원 분양까지 가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나는 헌집 줄 테니까 새 집 달라고 하고 있는데 추가 분담금 1억 6천만 원 더 내려고 하면 사람들이 동의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회의감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신모기지 같은 제도를 도입을 해서, 네가 만약에 돈을 보태기 어렵다면은, 자, 우리가 신모기지를 도입을 해서 같이 나중에 이익을 나누자. 부족금은 내가 돈을 보태줄게. 이런 제도를 도입하긴 했는데, 좀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새로운 제도를 도입시키고 이해하고 동의까지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거죠. 자, 두 번째, 사업 속도에 대한 의문도 제기가 됩니다. 정부 발표 자료에서는 사업 제안부터 입주까지 4, 5년 이내에 완료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정비 사업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놀랄 겁니다. 입주까지 5년이라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번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토지주의 동의를 받는 기간이 1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주와 철거와 분양을 하는데 1년 6개월이 걸려요. 그 다음에 착공한 다음에 이제 준공되는 때까지 2년 6개월에서 3년이 걸리겠죠. 이것만 해도 5년이 넘어요. 근데 이 물음표 친 자리에 무슨 과정이 거칠까요?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 자산의 감정평가 진행을 해야 되죠. 그리고 사업성 평가에서 권리가액 산출해야 되죠. 조합원 평형 신청 받아야 되죠. 시공사 선정해야 되죠. 사업시행 인가 준비해야 되죠. 이게 얼마나 복잡한데요. 이주비 대출 보증 신청해야 되고 이주비 접수해야 되죠. 이주계획 수립해야 되죠. 그러면은 이런 거 감안하면요. 구역 지정부터요. 그냥 분양까지만 해도 5년도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공공주도 정비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이주 기간이 지연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민간 조합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주를 진행할까요? 자, 2주 시작하겠습니다. 자진 2주 기간 3개월 딱 선정을 해놔요. 그럼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야, 3개월 동안 어떻게 2주 다 하냐? 이렇게 불만을 가지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2주와 동시에 전체 거주자에 대해서 명도 소송을 진행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소송장 받으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럼 막 조합에 따져요. 야, 6개월 이내에 이주하면 이것은 취하해 주겠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다? 보통 소송을 걸고 나서 확정 판결까지 6개월에서 8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 기간 내에 이주를 다 한 사람들은 고소를 이제 소송을 취하를 시켜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안 나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이주 세대에 대해서 이 판결문을 갖고 강제 집행이 들어가게 된다는 부분이죠. 왜냐면 이런 정비 사업의 이주는요, 막바지 10% 사람들이 안 나가서 항상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사람을 믿기보다는 법률을 믿으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1년 전후로 이주가 완료가 됩니다. 자, 민간 조합이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이주 절차 진행할 때 공공개발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이주 기간을 넉넉하게 1년을 잡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주 얼마나 하나 체크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의외로 이주를 잘해요. 그래서 이주 기간 내에 빨리 나가라고 열심히 독려를 합니다. 문제는 안 나가고 버팅기는 10%가 항상 있다는 얘기예요. 현금 청산 대상자나 아니면 사업에 반대를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 아니면 그냥 배째라는 세입자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제서야 남은 인원에 대해서 명도 소송을 진행을 해요. 근데 2주 기간 거의 끝날 쯤에 명도 소송하면 확정 판결까지 6에서 8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강제 집행하면요 2년 전후의 시간이 걸립니다. 1년 정도 더 걸린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공개발이 이제 인허가권의 단축을 통해서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겠지만 결국엔 2주 기간에서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죠. 자, 그럼 쇼킹 부동산 네가 보기엔 얼마나 걸릴 것 같냐? 기본적으로 정비구역 동의받는데 1년 정도 걸리고요. 감정평가나 권리가액 산정, 조합원 평형 신청, 시공사 선정에 1년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사업 시행인가 1년 잡고요. 이것도 굉장히 빨리 잡은 거예요. 2주 2년에 철거 분양 1년 그리고 착공 2년 6개월 잡겠습니다. 사업이 매끄럽게 진행되어도 최소 9년이에요. 그러면 최소 9년 잡으면요. 분양은 6년 뒤의 이야기, 2027년의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9년 걸리는 단지 이제 구역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진짜 재개발 사업장 중에서 빨리 된 곳이 11년 걸리거든요. 근데 이런 정비 사업 진행되다 보면 진짜 별의별 일들이 다 생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걸린다고 보시는 게 속이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걸 보시면 화나실 수가 있어요. 이사 공급 대책은 선거를 위한 능속임 대책이었냐? 자, 임기 1년 남은 국토부 장관이 뻥카 친 건가? 이런 비판 기사나 영상 많이 보셨을 겁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자, 그럼 부정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긍정적인 부분을 이제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대책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은 이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지역에 장기적인 공급 불안 이슈가 있었어요. 지금 재개발 사업장들 서울 지역에서 대부분 어디서 공급이 되냐?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에 지정한 뉴타운에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대규모로 지정했던 것들이 사업이 완료되거나 되거 취소되면서 추후에 공급 불안이 좀 잠재돼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재개발 말고 재건축 사업장, 저층 재건축 사업도 마무리 단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둔촌주공이나 개포주공 1단지 그리고 반포주공 1단지 사업이 마무리되면은요, 이제는 재건축 아파트를 통한 공급은 굉장히 제한적일 거예요. 왜냐면은 헌 아파트 부시고 새 아파트 받는 개념이라서, 자, 이런 저층 아파트처럼 빌라 부시고 새 아파트의 공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이제 없는데 재개발 구역까지도 부족해진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당장은요, 정부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밀어내기 사업 신청을 했었던 단지들이 이제 분양을 나서긴 하겠는데, 2025년 이후에는 솔직히 장기적인 공급 불안이 잠재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장기적으로 서울 지역 공급 확대 방안이 필요했어요. 지금 당장보다도 먼 미래를 보면 무엇인가 대책이 나오긴 했어야 된다는 부분이죠.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시절에 서울 지역에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공급이 묵혔다는 부분입니다.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도시재생을 도입을 하면서 문제가 됐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에 공급 대책은요,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단기에 완성될 수 있을 것처럼 포장한 것은 잘못이 되긴 했지만요, 이번 공급 대책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이런 정비 사업의 계획은요, 거의 10년을 바라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부터 대비할 필요가 지금 뚜렷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솔직히 이 정도 기간 걸리는 거 모를까요? 이 사람이 모르겠습니까? 더 잘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대규모 숫자를 쏟아낸 이유는요, 공급 확대 신호를 시장에 주는데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안 심리를 해소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주택 공급이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먼 미래에 늘어날 것이다는 심리를 주면서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불안 요소를 없애고자 했던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야, 너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이야기한 도시인 공급 확대 방안 1도 기대 안 된다면서 이야기했는데 왜 말 바꾸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만약 이번 공급 대책이요, 신규 택지 지정 없이 도심 내 공급 확대 방안만 나왔으면 제가 욕을 엄청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대규모 신규 택지도 지정을 하면서 공급 대책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것도 경기 인천 지역에 18만 호의 신규 택지를 지정을 한대요. 15곳을 지정해서 전국적으로 25만 호를 공급하는데, 그러면 평균적으로 1만 6천 호가 나옵니다. 이 1만 6천 호가요, 가밀지구나 고등지구보다 많아요. 즉 대규모 택지가 추가적으로 공급된다는 것이 희소식이라는 건데, 이거와 더불어서 도심 내 공급 대책은 당연히 좋은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요, 신도시 지정도요, 서울 지역 공급 증가 기대가 받쳐줘야 효과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번에 도심 공급 확대 방안 없이 신도시만 지정하면 분명히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자, 3기 신도시 개발하더라도 서울 주택 공급 부족 해소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부정적인 기사 나오죠. 그래서 이번 계획이 목표치에 미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계획보다 훨씬 오래 걸림에도 불구하고 손해 볼 일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거 말고도 서울 지역이 기존에 발표한 유효부지를 통한 9만 호의 공급 계획이 있어요. 이게 물론 우리가 원하는 공급 형태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런 식으로 공급 확대 신호는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대책에서 제가 환영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신규 택지의 최대 단점을 해소했다는 부분입니다. 무려 45만 호의 신규 택지를 지정했지만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수도권 전역에서 지원 가능한 66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신규 택지는 25만 4천 호밖에 안 돼요. 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한 20만 호 정도는요, 그 지역에서만 지원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공급 불안만 없애지, 지금은 서울이나 경기도 전역에서 공급 불안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선 대규모 택지가 필요했는데 무려 18만 호의 공급 대책이 나왔다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이 25만 호에서 18만 호를 더하면 무려 43만 호로 대규모 택지가 확대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정도 공급 계획이 나오잖아요. 일단 신규 택지 위치가 자세하게 나와봐야겠지만 저는 공급 대책은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사람들한테 줘야 하는 신호는요, 얼마나 빠르게 공급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요즘 굉장히 빠져있는 주제인데 얼마나 싸게 공급할 수 있을까? 최근에 국토부에서 많이 반성을 하지만 얼마나 원하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현재의 신규 택지 분양가 산출 방식을, 토지 원가 방식을요, 조성 원가 기준으로 변경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대책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비판 영상 많이 보셨을 겁니다. 굳이 그렇게 비판적으로 보실 필요 없다는 부분, 긍정적인 면도 같이 부각을 시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